직장에서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늘 따라다니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에어컨 바람과 함께 하다 보면 냉방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유사한데요. 차가운 실내 온도와 뜨거운 바깥 날씨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고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냉방병에 걸리면 손과 발이 찬 수족 냉증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심해지면 구토와 설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호흡기에 작동하는 병원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잦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에서 8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밖에 없다면 소매가 긴 옷을 입어서 찬바람을 막는 것도 좋겠습니다. 냉방병은 대추와 계피, 생강, 마늘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을 자주 먹으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냉방병으로 두통 증상이 있다면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좋지만 냉방병은 몸을 움직여 열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냉기 때문에 몸이 춥고 두통이 있다면 잠시나마 실외로 나와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은 실내에 들어왔을 때 땀이 식으면서 오히려 한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7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묵희입니다. 병원균이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습니까? 병원균. 네. 어렵네요. 네. 병원균에 옮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냉방병도 냉방병인데 수족구가 좀 유행인가 봐요. 저희가 좀 알려드렸죠. 근데 더 유행이 타나 봅니다. 네. 아이들이 좀 조심해야 될 병은 또 수족구 네, 병이 그렇죠, 되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걸렸다면 다 바로, 나을 때까지는 집 안에만 그렇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리 조치 돼야 되죠. 네. 자, 여름철에 냉방병에 걸리게 되면 이 고생도 고생이지만 잘 떨어지지 않아서 더 걱정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방을 애초에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또 여성분들은 따로 가디건을 챙기신던가 하면 뭐 추운 에어컨 바람 쐈을 때 가디건 입으면 좀 괜찮아지니까요. 아, 근데 추워도 너무 추워요. 제가 신분당선을 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온도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아, 진짜요? 남극 같아요, 남극. 아, 진짜? 너무 추워. 그 정도면은 누가 한 명쯤은 좀 이렇게 민원을 넣을 만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넣으면 좀 이따가 또 덥다고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자, 따뜻한 음료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울 때 이 뜨거운 음료, 냉음료를 드시지 마시고 뜨거운 음료를 드신다면 얇은 옷이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 시작할까요? 네. 어느덧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의 2016년 하반기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올해 세 번째 고궁 야간 특별 관람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까지 오늘 건설의 노하우에서는 고궁 야간 특별 관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화가와 화가의 뮤즈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지긋지긋한 나이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래요. 저희 내 손을 잡아서 여러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뽀삐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벌써 2016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순철 씨는 2016년 하반기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더 편리해지고 공정하고 안전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법규 개선 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2016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네요. 네. 제 바람대로 2016년 하반기에는 더 편리해지나요? 네, 더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는데요. 먼저 이달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을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요.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사학 연금까지 추가돼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서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을 통해 개선돼서 실행되는데요. 제안서 서식과 절차가 간소화돼서 제안의 신속한 접수가 가능해지고요. 채택된 제안의 사후 관리와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큰 종합병원과 대학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을 대형 정보통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지만 이 의무 대상에 상급 종합병원과 학부 재학생이 10,000명 이상인 대학이 추가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이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서 이 기간이 넘으면 아이핀이 자동 폐기돼서 불법 거래와 도용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히 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얘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냐면 옛날 뉴스를 제가 봤어요. 90년대 뉴스를 봤는데 네. 그 불법 주차를 한 뭐 시의원들의 차가 몇 번이고 이건 누구의 차량이라고 뉴스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그러게요. 요새는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뭔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뉴스에서도 큰일 나요. 자, 2016년 상반기에는 특히 각종 범죄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공안전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12월부터는 주치자나 정신장애 범죄자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에 치료 명령과 보호 관찰을 부과해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행법은 주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재범이나 강력범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됐고요. 현재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범죄 예방 전담팀이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범죄 예방 전담팀은 담당 지역에서 범죄 환경 등을 진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서 가운데 희망을 받아 범죄 예방 전담팀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죠? 네, 이달부터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됩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고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를 처분하도록 해서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나 숙박, 음식 접업은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지만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 자, 오키 씨도 아직 운전면허를 안 따는데 앞으로 좀 더 따기 어려워지겠어요? 전 땄는데요. 그래요? 네. 땄답니다. 작가님. 네. 언제 땄대? 네. 딴지 한참 됐죠. 장롱면허라서 맞다. 그렇지. 아, 예.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네. 잘 땄네. 네. 자, 운전면허 시험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 시험의 학과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이 강화되는데요.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 시험은 문제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 기능 시험은 주행 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 회전, 신호 교차로, 경사로, 전진, 직각 주차, 즉 T자 코스를 말하는 거죠. 네. 이런 것 등 5개 평가 항목이 추가됩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현재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보복운전은 저는 살인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엄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네. 자, 정직하고 청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더욱 엄격해진 부분도 있네요. 네,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데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법인과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요. 지금까지 당연 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국가기술 자격증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고요. 네, 국가기술 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그 자격이 취소되는데요.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나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와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심 인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는데요. 환경보건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성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지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을 환경 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인상했고요. 모바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카드 한 매당 탄소 배출량은 2124g 줄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저탄소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도 출시됩니다. 모바일 그린카드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네, 환경을 아낀다면 모바일 그린카드. 이 카드 잃어버리면 또 곤란하거든요. 네, 이게 좋겠다. 네,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죠. 네.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환경을 아낀다면 모바일 그린카드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어릴 때 말이죠. 빈병 모아가지고 가게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기도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빈병을 좀 모으기도 했었어요. 진짜로. 자, 이런 모습이 앞으로는 종종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 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인데요.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대상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달부터는 관할 지자체나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22번에 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나 맥주병의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됩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 공공윤리, 공공안전, 환경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201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전하, 신첩이옵니다. 충전 오셨소. 오늘따라 중전의 자태가 더욱 아름답소. 전하도 참, 전하도 오늘따라 더 멋지시옵니다. 중전, 경회를 함께 산책하지 않겠소? 아니 전하, 이미 야심한 시각이온데 경회로의 풍광이 눈에 들어오겠나이까? 충전, 그것도 모르셨소?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지 않소? 고궁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오. 물론 우리 중전의 미모에 비할 바 못되지만 말이오. 어머 전하, 부끄럽사옵니다. 이제 우리 고궁의 야경을 감상하러 가시겠소? 예 전하, 따르겠나이다. 네. 왜 이렇게 못해요? 죄송해요. 사극이 더 어렵네. 네, 그렇죠. 네. 이래서 연기자들이 사극을 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자, 이렇게 고궁에서 즐겁게 왕과 왕비 놀이를 할 수 있는 즐거웠나 모르겠네요. 네. 예, 고궁 야간 개장, 그냥 고궁 야간 특별 관람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바로 이번 주 주말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제3회 고궁 야간 특별 관람 행사가 진행돼요. 네, 고궁 야간 특별 관람 행사가 매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은 고궁 야간 개장을 살짝 맛보여 주신다면서요? 네. 먼저 경복궁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적 제117호로 지정돼 있는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 법궁인데요. 중심이 되는 궁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유난히 아름답다고 해요. 경복궁 야간 개장은 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항상 사람들로 붐비곤 하는데 올해부터 문화재청이 고궁 야간 개장 관람 기간을 연 4회 120일로 늘리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경복궁의 야간 이 풍경 있지 않습니까?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경복궁을 관람할 때 기억해둬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만년토록 큰 복을 누려 번성하라라는 뜻의 경복궁은 후세에 의해 현재까지 조선시대 최고의 고궁으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그 볼거리가 풍부해서 관람 포인트 또한 다채로운 곳인데요. 세종대왕상이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서부터 바라보는 전경부터 내부의 정무공간과 생활공간, 휴식공간 모두 고풍스럽고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담기에도 좋고요. 게다가 올해는 임금이 정사를 보던 사정전, 침소인 강령전과 교태전까지 확대 개방되면서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자, 경복궁 야간 관람은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요. 입장 마감은 밤 9시까지라고 해요. 매주 화요일은 휴궁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경복궁은 특히 점자 안내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군요. 네. 점자 안내서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 관람 시간과 휴궁일 잘 기억해 두셔서 가셔야겠어요. 네. 또 우리가 오프닝에서 가려고 했던 이 경회루가 경복궁에 있는 곳이잖아요. 경회루는 어떤 곳이죠? 누각 건물인 경회루는 이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경복궁의 경회루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연회 등 공식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연못 위에 지어진 2층 누각입니다. 특히 연못 위에 비치는 경회루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기는 진짜 제대로 된 사진 포인트라서 음. 이 경복궁 야간 개장 가시는 분들마다 꼭 여기서 사진 그렇죠. 찍어 오시더라고요. 음. 네, 그럼 이제 우리 창경궁도 돌아볼까요? 네. 사적 123호 창경궁은 창건 당시에 정희왕후와 안순왕후, 소혜왕후 이 세 분의 왕후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고궁이었다고 해요. 이 세 분의 왕후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창경궁은 자연지형에 순응하면서도 생활 편의를 중시해서 더 아름답게 조성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원래 궁궐은 남향이 원칙이지만 창경궁만은 동향으로 배치돼 있다고 해요. 동쪽에 왕실의 동산인 함춘원과 낙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이 창경궁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각 등이 많이 훼손됐지만 1980년대부터 진행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경궁터에는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해서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일본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지어지면서 이제 고궁이 거의 이제 파괴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1980년대부터 창경궁이라는 이름이 되살아나고 복원도 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창경궁 야간 관람 때는 그러면 어떤 점을 유의해서 관람하면 좋을까요? 네, 창경궁의 경우에는 고층 빌딩이 몰려있는 경복궁과는 좀 다르게 주변에 눈에 띄는 건물이 없어서 온전히 창경궁만의 야경만을 즐길 수 있는데요. 창경궁 야간 개장에서는 홍화문, 명정전, 함인전, 통명전, 춘당지 그리고 대원실 권역까지 관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궁 안에 있는 1909년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과 연못인 춘당지를 돌아보시는 것도 좀 좋겠고요. 명정전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전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경궁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서울의 다른 궁궐과 함께 소실된 함인전과 환경전 등에서 건축물이 각자 다른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경궁은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매주 월요일이 휴궁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고궁은 바로 덕수궁이네요. 네. 덕수궁은 특히 우리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많은 곳이죠. 예,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자,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1907년 순종이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로 이름을 덕수궁으로 계칭했다고 해요. 덕수궁은 서궁으로 불리면서 왕의 임시거처나
행궁으로 주로 활용이 됐는데요. 1896년 아관 파천 이후 대한제국의 정궁이 되면서 아픈 역사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네, 이 덕수궁을 관람할 때는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제국의 아픈 역사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인데요. 1901년 완공된 석조전은 고종이 침전 겸 편전의 목적으로 세운 서양식 석조 건물로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석조전은 현재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역사관 관람은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로 할 수가 있지만 평일에는 하루에 8회, 주말에는 14회까지 회당 15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하니까요. 역사관 관람은 미리 예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덕수궁의 관람 포인트는 고종이 다과를 들거나 연회를 열고 음악 감상을 했다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 정관헌입니다. 다양한 건축재로 지은 서양식 건축물로 뒤쪽에 솔밭과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요. 고요하게 내다보는 곳이라는 그 뜻에 걸맞게 밤에는 조용하지만 더 화려해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해요. 밤에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고 합니다. 다른 고궁들과 달리 덕수궁은 석조전 외에는 야간에도 별도의 예매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매일 밤 9시까지 궁을 개방하는데 입장 마감은 밤 8시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을 더 특별하게 해주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고궁 야간 개장 기간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경복궁과 창경궁에서는 고궁 음악회가 열리고요. 8월 12일에서부터 15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고궁의 야경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을 미디어 파사드가 하루 2번 펼쳐진다고 해요.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 기간에 맞춰서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과 경복궁 휴무일인 화요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궁 야간 특별 관람권은 인터넷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화를 통해서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또 꿀팁이 있다면서요. 네, 한복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 지난 제2회 고궁 야간 특별 관람부터 도입한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이 높은 호응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번에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멋 한복 곱게 입고 올 여름밤에는 고궁 나들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화가와 화가의 뮤즈들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화가 프레데릭 레이턴은 영국에서 최초로 기사 자귀를 받은 화가이자 가장 짧은 시간 남작 자귀를 보유한 사람이기도 한 화가예요. 이 화가에게도 특별한 뮤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가와 화가의 뮤즈 두 번째 시간으로 프레데릭 레이턴 경과 그의 뮤즈 도로시 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많다고 하네요. 기사 자귀를 받았기 때문에 레이턴 경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레이턴 경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화가예요.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런 안정적인 국가 기반 덕분에 예술과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이 자랑할 만한 화가들이 많이 활약했어요. 대표적으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라파엘 전파의 화가들, 존 에버렛 밀레이,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그리고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윌리엄 홀먼 헌트 등이 모두 빅토리아 시대 화가들입니다. 네, 레이턴도 라파엘 전파 화가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시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 라파엘 전파 화가들과 교류는 있었지만 이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아카데믹한 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세심하고 사실적인 묘사와 밝고 풍부한 색채의 바탕을 둔 중세시대의 미술을 추구한 반면에 레이턴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화가였거든요. 또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작품 치마부의 마돈나를 구입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 화가가 됐습니다. 그는 후에 로열 아카데미의 회장 자리에까지 오르는 등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 명예, 부까지 다 갖춘 화가였습니다. 그는 1878년에 기사 자귀를 받고 1896년에는 영국 화가로서 처음으로 세습 남작 자귀를 받았어요. 그의 자손에게까지 남작 지위가 유지된다는 거죠. 세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1월 24일부터 자귀가 발효되고 그 다음 날에 레이턴은 협십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바로 다음 날에요. 네,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게다가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손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남작 자귀는 하루 만에 소멸됐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짧은 귀족 자귀 보유자로 영국 귀족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됐군요. 참, 단 하루만 남작이었던 사람이라니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네.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화가였고 기사의 남작 자귀까지 받았는데 왜 지금은 덜 알려진 걸까요? 이 딱 이름만 들으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렇게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겠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그죠? 네, 왜냐하면 그가 아카데미의 원칙을 너무 잘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일단 그 고흐나 고갱 아니면 인상주의 화가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화가들은 기존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미술을 개척하고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갔죠.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뭐 고흐나 고갱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그림이 미술사의 발전을 이끈 화가로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처럼 이렇게 혼자 이제 지동서를 그죠? 네. 설파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코르넬리우스인가? 근데 그것도 배우긴 하는데 지동설이 더 중요하게 배우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고전적인 원칙을 잘 따르기만 한 그림은 당시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비슷한 논리예요. 그죠? 그렇죠. 도전 정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생전에 레이턴은 굉장히 성공한 화가였지만 그때 당시의 명성이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됐죠. 아무튼 그는 아카데믹한 화가였기 때문에 신화나 문학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을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봐도 첫눈에 오, 예쁘다,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그렸어요. 이때 그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모델이 바로 도로시 딘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미인이라면서요?
네, 일단 굉장히 진짜 미인이에요. 굉장히 단아하고 청초하게 생겼어요. 예. 그 고전적인 미인 얼굴에 그 안색이 밝고 조금의 흠도 그리고 티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은 보랏빛이었고 젓갈색이 살짝 도는 금발 곱슬머리를 가졌어요. 키도 약간 큰 편이었고 팔다리가 길고 유연했다고 합니다. 또 가슴도 조각처럼 아름다웠다고 해요. 이러니까 화가가 모델로 탐낼만 하겠죠? 네. 그래요. 제가 그림을 만약에 그렸다면 이 사람을 모델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뭐 딱 봐도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리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되겠어요. 네. 레이턴이 6개월 동안 전 유럽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레이턴이 48살 때 도로시를 만났는데 도로시는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8살 차이가 나는 거죠. 도로시는 가난한 노동자 부모의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도로시는 일찍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어린 그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일이 바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이턴을 만나게 된 거죠. 레이턴은 이 소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이렇게 레이턴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뮤즈를 만나서 아름다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도로시에게도 좀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쵸. 그뿐만 아니라 레이턴은 도로시의 전폭적인 후원자가 됐어요. 레이턴은 원래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라서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네.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황제의 어의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레이턴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 능숙했고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등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고전과 의학, 문학, 음악, 건축 등에도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르주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네. 그랬기 때문에 레이턴은 도로시 집안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주는 등 거의 아버지처럼 도로시를 보살폈습니다. 또 도로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도로시가 가장이 됐을 때는 도로시뿐 아니라 도로시의 어린 동생들도 신경 썼어요. 가끔은 동생들을 그림 모델로 써서 모델료를 챙겨주면서 어허. 경제적으로도 지원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책 생각나네요, 그죠? 그렇죠. 또 모델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도로시를 위해서 그녀의 연기를 칭찬해주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의 연극을 보도록 적극 권하기도 했어요. 또 극작가와 제작자들에게 도로시를 잘 봐달라면서 로비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로시는 배우 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배우로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쁘다고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자, 들어보니까 거의 도로시의 인생을 책임진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죠. 자, 보통 화가들이 모델을 이 정도로 좀 챙겨주나요? 보통 화가들이 모델의 집안 사정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살뜰히 그러니까요. 보살피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두고 소문이 무성했어요. 사실은 둘이 연애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요. 사실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두 사람만 아는 네. 일입니다. 예. 이 레이턴이 도로시가 공식적으로 애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연인이 되기에는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신분 차이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레이턴은 엘리트 지식인이고 도로시는 가난한 평민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28살 차이 엄청 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스캔들이에요. 네. 레이턴 성격상 그런 모든 장벽과 사회의 시선을 감수하고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28살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여자로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한 12살 이상 나면 좀 이상해요. 그쵸. 아무래도 좀 세대 애 차이가 같은, 나요. 딸 그런 같은 느낌이 더 게 들었겠죠. 뭐 연예인들은 좀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을 하긴 하지만 예. 연예인들은 젊게 사니까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레이턴의 성격이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레이턴은 이미 30대 때부터 화가로서 크게 성공해서 연수입이 일반 사람들의 130배에 달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는 이런 자신의 이른 성공이 오히려 걱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내 성공이 오히려 나를 캐치는 게 될까 봐 두렵다 이거죠. 예.
또 자신의 성공에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자신이 번 돈으로 가난한 화가들의 작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야, 멋진 분이네 이분. 네,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신사 중에 신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국 신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시와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뮤즈로만 그쵸? 그렇게 느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어쩌면 정말 사랑이 아니라 연민에 의해서 그렇지. 도로시를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하지만 레이턴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연 관계가 아닌가. 레이턴이 정말은 도로시를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소문은 늘 있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레이턴은 아버지처럼 도로시를 후원하고 이끌어줬어요. 심지어 그는 5,000파운드를 유산으로 도로시 앞으로 남겨놨고 도로시와 도로시 동생들을 위한 신탁으로 5,000파운드를 따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시가 받은 금액은 오늘날 금액으로 치면 16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받았어요. 레이턴과 도로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도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든 레이턴은 죽어서도 도로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자기가 볼 때는. 죽은 후에 어떻게 네. 또 수입을 벌 수 있을까 걱정돼서 유산을 남긴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도로시 또한 레이턴이 죽고 3년 뒤 40살의 나이에 복막염에 걸려서 일찍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는데 아쉽게 됐군요.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의 애틋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사이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남게 됐어요. 네. 뭐 이 진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군요. 이거 드라마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히려 두 사람이 연인이 되지 않고 키다리 아저씨와 소녀 같은 관계로만 남아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는 네, 그런 거죠. 네. 자, 레이턴이 도로시를 모델로 그린 그림들 좀 살펴볼까요? 프레데릭 레이턴 경은 영국 화가로서 최초로 기사자기와 남작 자귀를 받았고 또 영국 로열 아카데미의 회장직에 오르는 등 생전의 화가로서 큰 성공을 누린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그는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6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의학,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문학과 신화를 그림 소재로 삼았고 전통적인 미술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아카데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이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그가 48살 때 만난 뮤즈 도로시 딘입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도로시는 화가의 모델 일을 하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다 20살 때 레이턴을 만났습니다. 보라색 눈에 금발 곱슬머리 그리고 파리할 정도의 흰 피부와 길쭉한 팔다리 등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신비로운 소녀는 레이턴이 오랫동안 찾던 바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레이턴은 도로시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얻어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인을 그렸습니다. 도로시를 모델로 한 이 그림에서 여인은 굉장히 매혹적인 자세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몸의 실루엣이 훤히 드러나는 옷에서 부드러운 각선미가 느껴집니다. 붉은기가 도는 그림은 6월의 더위를 색감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제목에서 6월을 뜻하는 영어 주는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주는 흔한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여인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 신화의 여신 헤라의 로마식 이름 주노를 뜻하기도 합니다. 레이턴과 도로시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레이턴은 그림 외에도 도로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배우를 꿈꾸는 그녀에게 연극 무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시의 어린 동생들도 그림 모델로 써서 모델료를 주는 등 도로시와 도로시 형제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됐습니다. 기역과 하렘의 빛은 도로시의 동생들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기역의 모델은 도로시의 바로 아래 동생인 이디스 앨런으로 한 손으로 얼굴을 괜채 깊은 추억에 잠긴 여인을 표현했습니다.
하렘의 빛에서 거울을 든 소녀는 도로시의 어린 동생 레나가 모델을 맡았습니다. 그 소녀 앞에 선 여인은 거울을 보며 화려하게 치장된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사랑의 신 에로스를 남편으로 맞아 목욕을 하며 단장을 하는 푸시케를 그린 것입니다. 모델은 역시 도로시 딘입니다. 진주빛으로 빛나는 피부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체, 그리고 살짝 내리깐 눈은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레이턴은 도로시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누구보다 잘 표현한 화가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레이턴에게 도로시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내연녀일 거라는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분 차이와 28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레이턴의 신중한 성격 때문에 공식적인 연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모르게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 깊은 속은 알 수 없지만 레이턴은 도로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당시 돈으로 £10,000나 되는 유산을 도로시 앞으로 남기는 등 그녀의 인생을 따뜻하게 보살핀 화가였습니다. 네, 요즘은 부부의 많은 나이 차이가 좀 놀랍기는 해도 뭐 그렇게 큰 흠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28살 차이는 좀 진짜 크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당시에는 좀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신분 문제도 있고요. 레이턴과 도로시의 진짜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정식으로 만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바람핀 화가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레이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화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굉장히 색달랐어요. 이런 화가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화가는 다 바람피나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지원해준 이 레이턴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마어마한 유산도 남겨줬고 말이죠. 네. 이런 소소한 화가의 이야기와 작품이 오늘날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화가와 화가의 뮤즈 두 번째 이야기로 프레데릭 레이턴 경과 도로시 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몸매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여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쓰이는 나이살. 나이살은 왜 찌는지 어떻게 빼야 하는지 오늘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지긋지긋한 나이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정보 톡톡. 오늘은 지긋지긋한 나이살, 도대체 왜 찌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중년 이후 늘어나는 몸무게와 뱃살에 대한 고민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대 때는 먹어도 그렇게 안 찌던 살이 30대 이후로는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실감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뱃살과 몸무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고민은 고민이죠. 도대체 왜 나이를 먹으면 살이 찌는 걸까요?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아니죠.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찌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찌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줄어드는 갈색 지방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두 종류의 지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뱃살의 원인이 되는 흰색 지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체온을 유지시키는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대체로 신생아에게 많고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비만이 아니더라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면 갈색 지방이 소실됩니다.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 갈색 지방의 소실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둘째,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입니다. 40세 이하의 여성은 대체로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으로 지방이 쌓이죠. 그런데 4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던 지방이 복부로 분산됩니다.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 둘레가 컸던 체형에서 점점 배와 엉덩이 둘레가 비슷해지는 체형으로 바뀌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0.8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0.9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셋째, 신진대사 속도의 변화가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20대 때랑 같은 양의 운동을 해서는 살이 잘 안 빠지죠. 그 이유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을 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육 밀도를 조금만 높여도 복부 비만을 막을 수 있어요.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소실을 막으면 살이 찌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년 남성 뱃살의 주범이 술일까요? 연관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자체도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니지만 흔히 술살이라고 부르는 건 술 그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술은 뱃살로 축적되기보다는 즉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술살이 찐다고 하는 걸까요? 대체로 그 원인은 함께 먹는 안주에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체로 열량이 높은 종류가 많습니다. 안주에 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그대로 뱃살로 쌓이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도 나이살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실된 근육, 불규칙한 호르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뱃살을 늘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이살은 어떻게 빼야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45살이 넘으면 젊었을 때 먹던 하루 칼로리 섭취량에서 200칼로리를 뺀 양만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주 5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되겠죠.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평균 20kg 정도의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식사와 동일한 양의 활동량으로는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처럼 점점 늘어나죠. 따라서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는 근육 조직까지 파괴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200칼로리 이상은 섭취해야 합니다. 허기가 질 정도로 굶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흰색 탄수화물은 살찌는 원인이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밥 식사를 하시고요. 커피나 차에 든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12%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매일 한두 잔씩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근육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근육의 산소를 운반해서 지방을 태우는 철분 등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 성분이니까 어리석게 굶는 일은 없어야겠죠.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연예인처럼 완벽한 몸매를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중년은 완벽한 몸매보다 성숙하고 온화한 이미지가 풍기는 멋을 내는 나이니까요. 다만 과도한 복부 비만은 각종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니 비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맙시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중년 이후 나이살이 왜 찌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나이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좀 슬프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나이살이 찐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나 세월의 흐름입니다. 나이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니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과도한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7월 1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